자, 2021년 지방직 국어에 대해서 총평과 피드백 시작할게요. 네, 자, 2021년 지방직 서울시 이제 공통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낸 9급 국어 문제 총평 및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비율 보겠습니다. 출제 비율상 문법 규정 2문제인데 이론 문법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규정에서만 2문제가 나왔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의 역사에서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화법, 작문 포함해서요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2문제가 나왔고요. 성어는 제가 문학 쪽으로 보냈어요. 지문이 문학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비문학과 문학, 화법, 작문 합치면 총 16문제로 80점 가까이 독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규정이 기출의 역사상 가장 적게 나왔으며 그리고 독해가 기출의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유의미한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시험의 경향도 보죠. 자, 최근 독해 비율이 증가하는 흐름의 정점이었다. 그 다음에 시간 운용을 우려해서 나머지 영역을 평이하게 출제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독해는 문항수가 늘어난 만큼 사례 추론이나 화법 작문 등의 다양한 유형을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산문을 통해서 소통 능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보시면 이번에 운문 문제보다 산문 문제가 많죠. 이것도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트 같은 시험을 보면 원래 시는 안 내고 산문은 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상황 판단이나 의사소통 능력들 그리고 어떤 이 상황에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에 좋은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산문과 화법의 병합형이라든가 아니면 낯선 상황 주고 우리가 알던 산문 말고 모르는 산문을 가지고 내용 파악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 9급보다 전체적으로 난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 말 정말 쓸까 말까 했어요. 왜? 지방직을 더 못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무엇에 비해 쉽다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연히 개인차가 있죠. 독해가 원래 약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산문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줄거리 미리 모르면 무조건 쫄고 본다. 그러면 이번 지방직이 어려운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난도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이거 개인차가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면 국가직 9급보다 훨씬 쉽게 느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원래 약점이고 게다가 산문 독해의 약점이 되게 현격히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시험지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20번의 출제 영역을 보고요. 오답률 상위 문항 3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1번부터 20번의 출제 유형은 제가 총평에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총평하고 그리고 해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정답률이 가장 낮습니다. 정답률이 어때요? 23.5%. 자, 저는 제가 모의고사를 내면서 정답률이 50%가 안 되면 이 시험 문제의 적합성을 일단 의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좋은 시험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변별력이 있게 낼 때 대략 정답률 60% 정도 되는 문제가 4-5개 나오면 변별력 있게 잘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답률이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이 시험의 적합도 이런 거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우리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따 3번 거의 특집 수준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독해 비문학 빈칸 추론인데 정답률이 61.9%예요. 근데 막 특정 선지에 정답 외에 어떤 매력적 오답을 느껴서 거기에 엄청나게 몰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을 할 때 19번, 20번쯤에서 일단 집중력이나 흐름이 좀 흐트러졌을 때 이때 19번에서 오판을 할 만한 그런 선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제가 총평 영상에도 올렸지만 20번 자체는 여러분들이 원래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유형에다가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 문제 득점 똑같은데 버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으로 승부하겠다. 텍스트를 한꺼번에 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선지에서 변별에 실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푸는 법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 해설은 해설지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해설지를 다 봤어도 들을 가치가 있다. 그냥 해설지를 혼자 읽는 게 어렵고 외로울까봐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으면 더 빨랐을까라든가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들 썰 풀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평이하다. 뭐 틀린 사람들은 또 이 말 듣고 그쵸? 화날 거예요. 하지만 정답 보세요. 자, 며칠은 어떤 경우에도 몇일로 쓰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으로 몇일은 몇일이라고 쓰는 경우 없고요. 늘 며칠이라고만 씁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몇일 할 땐 몇일이고 기간일 때 며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언제나. 그래서 기간을 뜻할 때든 딱 그날을 뜻할 때든 며칠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이거 우에와 오에. 자, 이것의 구별이죠. 그럼 우리 왠지 왜인지의 준말일 때만 요걸 쓰는 거죠. 왠지. 그 외에는 어찌된이라고 할 때 관형사 우에를 사용하고 웬놈이냐. 그죠? 그리고 웬일이냐라고 할 때 특히 또 웬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합성어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요거 예전에도 기출에 나온 적 있는데 그때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굳은 살은 외부에서 와서 나에게 박히는 거야? 아니죠. 생기죠. 예, 그래서 박다에 히를 넣어서 만든 피동사랑은 달라요. 예, 그래서 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생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의례. 여기서 지금 1번부터 4번 중에 4번 선지만 표준어 규정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가 한글 맞춤법인데요. 예, 요즘에는 규정도 많이 못 내니까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나 너무 진짜 너무 신나.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거의 마지막에 로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뜻들 중에 어떤 기출에 나왔던 뜻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4번 선지에 나온 이 뜻을 모를 확률이 있다고 제가 모고에 딱 냈거든요. 그리고 딱 나왔지. 네. 자,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안 그래도 요 문제 틀린 분들은 4번을 많이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서를 구별할 때 로서의 뜻에 시간을 셈할 때 한계를 나타내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서에 대해서 뭐만 알지? 수단, 방법, 끝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들도 요약 수업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말하니까 로서 얘기할 때 수단, 방법 얘기하고 로서는 지휘 자격이야 끝 하고 넘어가지. 하지만 로서의 뜻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의미 한번 다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번.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만 옳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야 되는 조사의 쓰임이었죠. 자, 그래서 지휘 자격이나 수단 도구는 안 틀렸을 것 같지만 요거 안 골랐을 것 같지만 왜? 이거는 심플하게 늘 봐왔던 기출에서 그런 식으로 쓰였으니까. 근데 4번의 쓰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봐서 놓쳤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정답률 몇 프로? 23.5%고 그렇다고 다른 선지에 이렇게 선택률이 몰려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 퍼져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발문과 선지의 결정에 수험생으로 하여금 어떤 착오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문항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고 총평 영상을 제가 제일 빨리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전략 특강이기도 하고 해서 하루의 차이를 두고 지금 시험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루의 차이를 두고 시험 해설을 할 때 쫙 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빨리 해설지는 저도 어제 냈어요. 해설지는 어제 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당일 해설 하시는 분들의 해설도 들었고 그리고 커뮤니티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조교들이 다 수집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와글와글 하는 것들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명백백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가 맞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잘못됐느냐. 물론 저도 답을 1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1번 괄호치고 답안에 논란 있음. 자, 당연히 논란이 있다. 그리고 정답 없음 가능성 있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지를 공지를 했어요. 그때 그거를 쓸까 말까 이런 것들도 강사들도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막 의사소통합니다. 예, 그때 다들 결정은 갈리지만 팩트는 똑같아요. 이게 사전에 두 가지의 뜻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공무원 국어시험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물론 고려대 그 국어사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의 기본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반나절을 찾아보시면 1번 뜻과 2번 뜻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 어떤 교수님이 칼럼을 쓰신 글도 있더라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2번 뜻을 올린 것에 대해서 땡땡일보에서 이제 연재를 하시는 거예요. 국어에 대해서 연재하시는 분이 언중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다 올려줘야 되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칼럼을 쓰신 걸 봤어요. 이 얘기는 1번 뜻과 2번 뜻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2번 뜻은 뭐와 같아요? 한나절하고 똑같아서 한나절과 반나절을 구별할 수 없으니 2번 뜻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라고 한 칼럼이 있었는데 저도 뭐 칼럼 쓰고 그러는데 어딘가에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에 1번 뜻과 2번 뜻으로 올라간 것 자체도 쉽겠지만 꼼꼼하게 공부하는 누군가는 이 1번 뜻과 2번 뜻을 알 수도 있죠. 두 가지의 뜻을. 하지만 일단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은 1번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절이라는 말과 반나절이라는 말이 공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1번 뜻이 중심 의미고 저는 만약에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 문제는 뜻풀이 문제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3번, 4번은 답안이 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표준국어 대사전에 2번 뜻이 있으나 출제자가 난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중심 의미는 어쨌든 1번이고 언중들이 1번으로 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심 의미가 아닌 1번을 답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출제를 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의 주변 의미인데 되게 한 건 어쩔 거냐? 그냥 앞으로 그럴 거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정답 없음 인정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중심 의미 기준으로 낸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서 2번부터 4번에 다른 거 답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정답 없음이라고 안 쓰고 1. 근데 정답 없음 가능성 있음이라고 저답지 않게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썰이 있어요. 다른 관점. 여기 보시면 반나절 옆에 하루, 낮. 요거 맞춤법이 틀려서 답이 1번 아니냐? 라는 썰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어문 규정이나 어법이나 표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지 단어의 뜻풀이를 표기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만약에 이게 맞춤법에 안 맞아서라고 하려면 발문을 바꿨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 이상한 거죠. 제가 기출 다 뒤져봤어요. 어휘 뜻풀이를 물어보고 맞춤법 틀려서 이걸 틀리게 하라 라고 했던 기출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있었는데 띄어쓰기를 틀려놓고 근데 이 문제는 의미 중첩. 기억나십니까? 최근 문제입니다. 자, 빌뿐더러 라고 할 때 리을 뿐더러가 어미여서 붙여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 띄고 뿐더러라고 써놓고 근데 그걸 틀렸다고 본 수험생들에게 어떤 입장? 모든 강사가 이거는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라 의미 중첩 문제니까 그건 무시하고 그냥 풀었어야지. 그냥 이거는 탈자야. 그냥 시험지에서 교정 검토가 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다들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기출에서는 그거는 아무도 시비를 털지 않았어. 어법상 틀렸지만 문제 쟁점이 의미 중첩이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는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풀이를 두고 맞춤법에 띄어쓰기나 사이쇼 표기에서 합성 등재된 거니까 그걸 잘못 써서 그래서 틀리게 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리고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그걸 관점으로 문제를 냈다고 하면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발문을 그렇게 쓰고 문제를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러면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출제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경로로 출제했는가를 역추론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맞춤법을 틀리게 해가지고 짜잔 발문이 속임수지롱 이런 식으로는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이 반나절이라는 이 뜻 두 개의 두 번째 뜻이 2011년에 등재가 됩니다. 예, 그때 2011년에 추가 등재되는 거죠. 예, 그때 보면 하룻낮이 합성 등재 전이에요. 그땐 하루낮이었던 거지. 그러니 아마 출제할 때 2011년 전에 어떤 텍스트를 근거로 출제하고 현재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전문가로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답 1번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답 없음이 되는 거예요? 자, 강사들은 제가 모든 강사를 대변해서 얘기할게요. 강사들은 무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근데 네가 실력 있으면 어떤 결정이 날지 미리 알아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에서 재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알지만 늘 정의에 맞는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법학자가 왜 있고 변호사가 왜 있고 검사가 왜 있고 판사가 왜 있으면 그들이 왜 싸우겠어요? 법은 존재하나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그죠? 그래서 판례법이 있는 거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고 강사들에게 묻고 그러거나 그리고 또 결과를 보고 이렇게 결정났는데 너는 이전에 이렇게 말했으니 뭐 실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수험생의 과도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고 제 수험생들 중에도 지금 이거 정답 없음 처리되면 불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100점인데 이거 정답 없음 처리되면 큰일 납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 정답 없음 처리돼야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냥 강사들은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20문제 소중한데 굳이 한 문제를 변별력을 어휘해서 줄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실력 있는 수험생들을 뽑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그냥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요. 문법 규정 어휘 한자에서 변별력을 내려다간 오류 문제가 나오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 난도를 올리면 올리지 문법 규정 어휘 한자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문제를 꼬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걸 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를 내는 측에도 쓴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의제기를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적합성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곧 확정 답안을 낼 때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강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팩트만 전달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자 이제 넘어갈게요. 더 얘기하고 싶겠지. 근데 난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어. 맞춤법을 근거로 1번이라고 우기긴 어렵다. 오히려 이게 중심 의미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 옳지 않다고 본다 입니다. 제 관점이죠.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밑줄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다라든가 아니면 호흡을 맞추다 코웃음을 치다 바가지를 쓰다 이런 말들이 사실 뭘 보고 공부해야지 알만한 관용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지만 되게 특이한 관용 표현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흡을 맞추다 라는 건 뭐죠? 뭔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일에서 협동을 해보다 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연결의 의미일 때는 다리를 놓다 정도가 적합한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은 사실 그 문제 3번 문제 논란 빼고는 평이한 거예요. 자 그럼 5번부터 독해 문제는 어땠나 보죠. 자 여러분 5번 문제 고전 3문에서 그 유명한 춘향전인데 줄거리 알고 있다고 엄청 득되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뭘 냈냐? 약간 내신식이자 그리고 수능식으로. 그래서 고등 문학답게 그래서 이 개념어 선지에 대한 지식들이 확실한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쭉 다 읽고 선지로 가라고 제가 문학에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선지를 보시면 표특이죠. 표현상의 특징. 요럴 때는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에 앞뒤에 근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뒤만 보고서 빨리빨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답안 결정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보죠. 자,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에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둥절을 뭐를 쏘냐? 여러분 여기에 근거. 춘향이도 시서음률이 능통하니까 이걸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리법의 특징은 서리적 표현의 특징은 정말 물어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필자 혹은 이야기하는 자가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 의문형으로 그것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 그래서 여기선 이제 춘향이가 당연히 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거는 시서음률 능통하니.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은에서 니은을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타당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보면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의 이 부분, 꾀꼬리. 자, 그러면 황금 같은 꾀꼬리. 자, 그래서 꾀꼬리가 원관념, 그리고 황금에 빗댔으니 황금이 보조관념, 직유법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근데 소수의 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가 왜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단오는 여름의 시작 아닙니까? 단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문에. 그리고 녹음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녹음. 여기에. 녹음방초. 그래서 녹음방초에서 녹음은 원래 여름철의 나무의 우거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봄날에 봄날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안을 이걸로 결정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4번이 절대 아님을 보고 답안을 바꿨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어우, 너무 다행이다. 그쵸?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2번 갖다도 끝까지 보라고, 문학은.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4번이 더 답이니까 또 2번에서 얘를 부정할 수 있지만 여기 꾀꼬리 같은 경우는 또 봄의 상징이에요. 금잔디, 꾀꼬리는 봄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녹음은 여름인 게 맞아요. 그리고 단오는 봄과 여름의 경계절기고요. 제 생각에 출제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몽룡과 춘향이가 만나는 계절이니까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춘향이가 그네 타는 걸 보고 뿅 반하는 그 순간이 봄과 어울린다라는 얘기로 무르르듯 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음양이 조화를 이룬.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진짜 절기를 묻거나 얘네들이 뭐 어휘적인 의미를 물은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봄으로 볼 수 있나? 근데 내용상은 어울리는데? 그러면 일단 보류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맞고 맞아서 이거 내면 아니잖아. 근데 앞은 맞아요. 편집자적 논평은 맞는데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지 해서 답안 확정을 4번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문학은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보류하시고 봄날이 찝찝하지만 음양에 좋아하면 봄인 건 사실이고 꾀꼬리 있고 금잔디 있고 하니까. 자, 그럼 3번. 3번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뭐죠? 의태어, 의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펄펄, 흔들흔들을 통해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이다. 한번 발을 굴러서 이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그 형용은, 그 모습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진짜 선녀같이 예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네 타는 춘향의 아름다움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X포인트 여기 명백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하셨던 2번에 대해서 아유 그래 비벼 하고 답안 4번 이렇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깔끔하지 않다고 답안을 못 낸 걸 비난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6번의 화법 문제죠. 화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자간 대화가 있을 때 그래도 얘는 양반이잖아. 2명이니까. 이렇게 다자간 대화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제가 내용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인지부터 확인을 우리 눈은 카메라 선지 체크, 선지를 자세히 읽으라는 게 아니야.
선지 눈으로 찍기만 해도 이게 내용인지 형식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봤더니 무엇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 내용인 거예요. 선지를 꼼꼼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용 문제다라는 게 명확하면 한꺼번에 지문을 읽고 선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펜터치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법 문제 아직도 보면 정신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혹시 6번 문제랑 뒤에 희곡이랑 둘 다 틀린 사람? 저는 지문에서 여러 명이 말하면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잘 들어봐요. 시험지에 펜터치가 제대로 있어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그들이 막 싸우거나 대화하는 걸 상상합니까? 그러면 안 돼. 시험 때 긴장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걔네들이 글대로 움직여줍니까? 그럼 거기다가 막 자의적해서 들어가죠. 덧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번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A와 B 외에 다른 존재가 이 대화에 상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자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펜터치를 이렇게 써야 돼. 제가 괄호친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괄호친 거를 보면 괄호친 내용이 뭐다? 여기 A도 B도 아닌 어떤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괄호라는 답변. 그래서 B가 그러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연락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연락을 줄 사람도 그 사람이잖아. 이 대화에 없는. 그 다음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괄호. 그러면 이 답변도 그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A, B 말고 제3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고객이구나. 해당 고객이 괄호라고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공유하는 그 고객의 말이 있는 거죠. 제안서에 대한 답변. 자, 그 다음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내 해석. 누구 해석? A의 해석. 그 다음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제3자가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름대로 A가 거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펜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A, B 외에 제3자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 구별된 체크가 있나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이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문제가 진짜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그 양상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100가지 방법을 다 배워야 되냐. 여러분, 핵심적인 거 한 20가지고 20가지에서 다양한 양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움직임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독해가 80점 점유하는데. 네, 그래서 큰 굵기의 어떤 패턴들 배우고 다양한 양상 보면서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안 틀려야 된다고 80점. 그래서 80점을 안전하게 맞고 그 외적인 영역이 얼마든지 지엽적으로 나와도 내가 그래도 80 이상은 맞는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했다. A와 B는 A는 포기를 안 했고 B는 완곡한 거절 같은데 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A예요? B잖아요. 자, 그 다음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회의적 의문, 비판적 의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죠? 그 완곡한 거절이다 라고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B, 아닐 B,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표정과 몸짓. 그럼 여기서 막 박수치고 표정 좋고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 부드러움, 어조, 그리고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도 있고 반언어적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언급했다고 해서 얘가 틀린 선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비언어적이나 반언어적을 통해서 완곡한 거절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A는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찾았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거절이라기에는 너무 호의적인 비언어적 표현, 호의적인 반언어적 표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답안은 3번. 자, 그럼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에서 이거 이제 저는 모의고사 한번 냈어요.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간 기출에 나온 적도 없고 사실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그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필수 작품도 아닌데 모의고사에 어떻게 선정해서 넣을 수 있었냐 라고 말을 한다면 EBS가 더 많은 작품을 사실 교과서에 담지 못한 좀 안타까운 작품들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나이대들이 뭐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다면 EBS 자체가 1년 동안 쏟아내는 문제지의 양과 거기에 수록된 작품의 양, 그리고 그게 고1, 고2 때 배우는 필수 고등 문학 외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그냥 공무원 기출에 있던 작품들보다도 최근에 이렇게 요즘에는 현대사문이나 현대시는 낯선 거 나오잖아. 그래서 3년 정도 EBS를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근데 뭔가 공시의 내기에 길이, 그리고 또 이게 줄거리 같은 것들이 깔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없으며 되게 중요해요. 공시 국어는 작품 선정에 굉장히 좀 주의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막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공시 길이로 깎아서 문제를 만들거든. 그래서 얘도 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표현장애 특징으로 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내용 파악, 인물 간의 관계 파악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에 이 작품을 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아는 작품이라고 유리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는 작품이라고 유리한 문제는 아닌 것이 여기서 인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 해도 결국에 문장에 대해서 정확한 부정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문제 푸는 법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발문 보면 되게 비문학 같잖아. 상황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문학적인 소양 같은 거 묻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선지를 보고 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지 서술상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지 아니면 내용 파악을 묻는지를 봐요. 보니까 딱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의 이름들만 따. 그래서 나와 현규가 중요하다. 이거를 다 치라는 건 아니에요.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요. 선지를 자세히 읽지 말고. 선지 자세히 읽으면 막 퐁당퐁당 함정 빠지지. 긍정 발문, 부정 발문 상관없이 문학은 너무 선지 먼저 읽으면 자의적 사고에 빠지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문학은 제가 표현상의 특징일 땐 선지 먼저 보고 내용에 대한 것이면 이거는 문학이라면 지문 먼저 본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지문 봅니다. 무슈리와 엄마는 할 때 무슈리는 선지 없었어. 그죠? 아니 반복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있어도 반복적으로 나온 나와 현규는 아니야. 근데 왜 쳤냐? 보자마자 친 게 아니에요. 이만큼을 읽고 무슈리에 대한 내용의 범주니까 친 거예요. 그래서 무슈리에 일단 동그라미를 치고 그 사람이 내게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를 좋아해. 그리고 또 붙인 다음 같은 것도 느껴요. 그러나 나는 혈족은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쳐야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무슈리. 자, 그 다음에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나와 무슈리도 혈족이 아니니 현규도 혈족이 아니다. 혈족이 아닌데 재혼 가정에서 이제 이 재혼에서 이제 들어온 아버지가 데려온 이제 아들인 거죠. 의분남매라고 하죠. 자, 그럼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타인이다. 혈족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꼬이면 안 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의분남매도 남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다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아니죠. 여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이 주인공은 현규를 좋아한다고? 근데 그런 걸 미리 몰랐다 쳐도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가를 가지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타인이다 아니다를 여러분이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선 순전한 타인이다. 그런 의미 무슨 의미? 혈족이 아니니까.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 그럼 현규는 22살의 남성, 나는 18살 계집아이. 자, 그 다음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부터 여러분 여기까지는 팩트, 여기부터는 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그죠? 자, 그래서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라고 속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속마음 부분은 다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진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나와
나처럼 그도 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것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 같은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온누이로 규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온누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를 온누이라고 하면 너는 남자, 나는 계집아이지. 우리를 온누이라고 하지 마! 라는 걸 그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괴로워. 그도 괴로웠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마한 기억, 조그마한 표정, 조그마한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게 왜일까요? 내 행복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는 22살의 남자, 나는 계집아이. 이게 요 자체일 때 행복해지는 건데 세상이 우리를 온누이로 비끌어매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추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 중에 확인이 되는 선지가 있고 추론해야 되는 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 가지고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건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 온누이일 뿐이다. 이거 확인됩니다. 자,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다. 여기서 자의적인 사고가 작동해서 그러니까 그를 무슈리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현규가 오빠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현규를 남자로 두게끔 하는 게 이 여자아이의 나의 방어기제인가?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 문학은 제가 그랬죠. 심장 빼두고 감정 빼두고 머리로 계산해서 푸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이 나의 감정을 추측을 하는 거고 이해를 막 해주고 막 공감을 해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입으로 아버지라는 것을 많이 뱉어본 경험이 없어서다. 어디 있어요? 글의 서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왜 놓쳤을까요? 글의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읽고 아무래도 뒷부분에 이 나가 감정 타는 거 같이 타다가 그러다가 지문의 맨 앞에 있는 팩트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걸 까먹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유는 글의 서두에 내가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뱉어보지 않아서 그건 습관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다. 그래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여기 4번.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한다 라는 건 추론 가능. 근데 얘는 왜 추론하면 안 돼요? 다른 답안이 나와 있음. 그래서 이건 확인, 1, 2번 확인, 4번 타당한 추론. 근데 3번은 다르게 이 나가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 정리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저랑 펜터치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반응을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왜 나쁜지 평가나 판단이 있으므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뒤에 밑줄. 자, 그 다음 이와 반대로 수동적인 것과 반대로라고 해서 여러분,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라고 늘 긍정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이거나 극단적인 것 모두라면 둘 다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극단적으로 수동적이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공격적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와 반대로 또 공격적 태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 바로 이 글의 글쓴이가 지향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나 뒤에다 펜터치 해볼까요?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 반응과 다르지 않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 상대방을 배려. 그래서 단호한 주장은 명쾌, 직접적 요점 찌름. 자, 요게 바로 이 글에서 정답을 고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유형 분류를 할 때 비문학의 주제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례 추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체크한 게 조건이죠, 조건. 뭘 찾아야 되니까?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이니까 어떤 대응? 정중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요거 사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주제를 거쳐 사례 추론. 자, 그럼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래야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획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걸 당당히 요구하면서 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핵심을 찔러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요. 결국에 P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까지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명확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 배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걸 또 연기한다 머릿속으로 막 말투 넣어가지고 어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싸가지 없고 저렇게 말해도 싸가지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걸 배려라고 한다고? 내려서 피우라고 하는 게 배려라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본인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다가 까칠함을 발라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틀렸네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황살이 추론의 위험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능동적으로 상상해서 그래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단호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기 권리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배려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이거를 어휘 쪽으로 빼서 성어 쪽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사분들도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문항 분류를 할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휘 한자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건 어휘 한자 쪽이 더 많이 나오고 지배력이 있길 바라는 경우에 좀 그럴 때가 많겠죠. 근데 사실 여기 성어를 보세요. 성어 중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아, 여기 어려운 게 있다. 난 모르는 게 있었다. 그러면 중요하네. 성어 하시기. 그죠? 그래서 근데 기본서에 다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요 정도는. 그게 막 따로 사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맨날 1시간씩 할 일인가?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뭐도 좋네? 도금도 좋네. 아, 저는 도금 안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쉬운데. 그럼 이 문제 왜 틀렸을까? 오매불망의 뜻을 몰라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틀린 건 빈칸의 앞뒤에 문맥 파악이 안 됐다고 봐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얘 더 어렵게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 줄거리를 오해하면 고를 수 있을 것 같은 성어를 난 더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아,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난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 파악을 못하면 얘도 되고 쟤도 돼 보이게. 자,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해볼까요? 집안 내력을 알고 여러분 지문에서요. 대뜸 대사부터 나올 땐 어떤 게 고통스럽죠? 누가 말하는지 몰라서. 그러면 내용을 보니 여기서 누가 말한 거예요? 장씨 아저씨가 말했거든요. 장씨 아저씨가 말하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장씨 아저씨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대사도 요 대사도 장씨 아저씨 말이에요. 그럼 장씨 아저씨를 통해서 인물관계가 정리되는데 여기 보면 성환이도 대학생이 됐으니 상의도 오빠같이 알아놔라. 그러니까 완전 오빠는 아닌데 집안 내력상 동기간이나 진대 없으니 이거 오빠라고 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여기 나오는 누구가 여기 상의가 나라고는 안 했지만 상의 시점에서 진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적 작가 시점인데 초점화 인물이 지금 상의인 거죠. 상의는 성환한테 제복 입은 그 모습에 어쨌든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호야 할매 입에서도 호야 할매 성환의 이름이 나오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제시된 장면 안에는 없지만 호야 할매도 성환이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 이쯤 장씨 아저씨가 얘기하기 전에 호야 할매가 뭐 시름시름 아프면서도 아이고 뭐 성환이가 온다 막 니네 오빠 온다 뭐 이랬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이 이름이 많이 나왔어. 그런 걸 보고 여기서 바로 치고 여기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 다 했을 낀데 또 아파. 그죠? 이거는 이제 장씨 아저씨가 안타까워 사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호야 할매가 누구를 기다려왔다? 성환이의 성장이나 그리고 그의 귀환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불망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장씨 아저씨가 얘기하는 호야 할매의 심정이요. 누구에 대한? 성환이에 대한.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요런 건 사실 해설도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고전시가 하나 그 다음에 현대 운문 하나를 병합해서 가와 나를 섞어 출제했는데 요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네, 요럴 때 가나를 읽으면 머릿속에서 완전 쉐키쉐키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를 보고 각각 뭐 가가 나나 이렇게 했는지 교차 진술했는지 봤더니 하나는 가 하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가나 한 선지만 볼까? 짠! 자, 그래서 선경 후정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정형시적 특징, 정해진 율격과 음보 확인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럼 1, 2번은요 미리 보지 마. 그건 내용이잖아. 그럼 내용 선지 미리 보고 여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표특 선지만 보고 들어가서 확인만 해요. 자, 그럼 가를 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가 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꾸미런가 하노라. 500년 전의 도읍을 이제 와서 보니까 자연물은 그대로 있는데 영웅은 간 곳이 없구나. 자연은 무한한데 인간은 유한해. 인생 무상이로고 허무하구나. 그래서 태평연월 예전에 500년 전의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허무하다. 이제 망한 나라에 대한 이제 뭐 안타까움 그리고 허무함.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미리 알던 사람들은 훨씬 쉽죠. 그리고 여기 선경후정. 자, 500년 도읍지 풍광을 보고 내 정서. 아이고 다 허무하구나. 꿈이네. 맞죠? 선경후정 맞고 그리고 고시조 자체가 원래 정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 4의 음수에다가 4음보에다가 그래서 시조의 아주 심플한 평시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맞고 산천과 인걸. 산천은 자연, 의고하고 인걸은 간대없네. 인걸 영웅 간대없네. 다 죽었죠 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맞고 얘 맞고. 그럼 가를 가지고는 맞다죠. 그럼 나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봉황수입니다. 자, 그럼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우리 기본서에 있던 거죠.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 산새도 비둘기도 둥우리를 마구 쳤다. 패가나 다름없는 궁궐. 자, 망한 나라죠. 큰 나라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사대주의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작자 그리고 화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좌. 자, 그리고 이 중국에 하지 말라 그래서 옥좌에다가 쌍용을 못 올리고 봉황수를 올린 거잖아요. 봉황을.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대주의로 인한 망국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청룡과 봉황이 대조되죠.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패가나 다름없어진 궁궐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뒤에 이야기해요. 어느 부분? 내 몸들 곳이 없었다. 이제 식민지인이 된 나는 몸들 곳이 없었다. 망한 나라에서 조상 볼 곳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눈물이 속된 줄 모르면 봉황새가 구천에서 호국하리라.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 봉황새가 이제 망국 그 자체의 상징이 돼요. 구천, 저승에서 울 거야. 그래서 내 심정과 봉황의 심정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봉황수에 대한 해석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선경후정, 궁궐 보고 내 감정, 식민지인으로서의 어떤 자괴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진짜 제가 강조한 것들이 표특이 많이 나왔는데요. 고전 시가는 기본적으로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라는 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각을 잡아서 음수와 음보를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런데 현대시는 자유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래서 현대 시조를 제외하고는 어떻다? 자유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미리 그 틀에 맞춰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음수나 음보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걸 정형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황수 같은 경우는 행년이 나뉘지도 않았거니와 여러분들이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수, 음보를 찾으실 필요는 없었죠. 이건 현대시고 자유시고 그래서 여기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쓰인 시가 아니다 라고 푸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내용 일치 수준의 긍정발문이었어요. 긍정발문일 땐 선지 먼저 보는 거 아니죠? 보니까 어땠어요? 미국의 어머니랑 일본 어머니를 교차 진술했나요? 문단 나눔했나요? 문단 나눔했죠. 이럴 땐 어떻게 하자고? 자, 굳이 한꺼번에 읽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나눠 읽기.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특징 잡아서 펜 터치하시고 펜 터치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땡.
1, 3번 소거하시고. 그럼 2, 4번 남았죠? 그럼 이때 2, 4번의 일본 어머니의 특징 가지고 나머지 지문들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라고 교육하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 자, 그러면 확인.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사실 이미 소거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부합하는 거 찾기니까 다 봐야 되나? 볼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아니라며. 아닌데 저는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소거한 선지를 되짚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뭐뭐 남았었어요?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만 보면 되는 거였잖아. 자, 그래서 2번 뒤집어야 되고 답안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상식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지문을 한꺼번에 읽고 얘를 보다가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건 문제풀이 방법론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그럼 결론이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요약을 할 때 첫 번째 문단이 어디 펜터치 하셨을까? 펜터치가 없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독해 알고리즘 패턴 1, 2에서 요약적 펜터치 할 때 열거된 정보인 중요한 게 없다 라고 말했죠. 열거된 정보는 묶어서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말하는 걸 찾아서 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 비즈니스 패러다임, 생물학적 분야,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열거예요.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열거한 거라고. 그러면 치려면 다 쳐야 돼. 그죠? 그래서 묶어버리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은 통으로 묶어.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 차치하라며. 묶어서 버려. 차치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두고 그렇다 치고 그렇든 말든 이거란 말이에요. 안 중요하대잖아. 그죠? 그거 버리고 자,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뒤에서 궁금해야 될 건 그럼 좋게 바꾸나 나쁘게 바꾸나. 그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또 묶어. 그죠? 여기 또 묶어야지 또 열거잖아. 여기 또 예시라고요. 예시 묶어버리고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뇌의 가장 뛰어난 능력, 그런 능력들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 나빠. 그죠? 자,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건 참 나빠. 됐지?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답안은 2번입니다. 부작용, 나쁘니까.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라고 할 때는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 일반 추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적절한 것은이니까 이때는 선지 먼저 보지 말고 지문을 보면서 선지는 몇 개? 4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2배 정도는 펜터치를 해도 돼. 내가 출제자라면 요런 거 내겠다. 그리고 요거는 좀 머릿속에 안 외워질 것 같다. 이런 거 위주로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공용어가 있대요. 유엔에.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걸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럼 어디다 칠까? 공용어가 있다는 걸 전제로 근데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밑줄.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직 업무상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은 모두 다 뭐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많은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여러분 만일이잖아요. 만일. 가정이라고. 이는 이거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줘요. 자,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 둘 중 하나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굳이 없을 거고.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더라도 이게 온 국민이 국어와 영어를 다 잘하게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됐죠? 자, 요 정도 펜터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자,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혹시 잘못 읽은 사람 없어요? 이중부정문에 약한 사람 손 들어봐. 영어에서도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모두 다 구사해야 한다와 같은 말이잖아요. 땡. 자, 그 다음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편의.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니까 편해지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뒤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머지않아 지정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라고 가정한 것이지 이것이 머지않아 그렇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14번에 선지 다듬으셨어요? 여러분들 파 따듬지도 않고 막 국에다 넣을 거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거. 그럼 내용일치 부정발문이잖아요. 내용일치 부정발문일 땐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서 선지에서 함정 요소로 쓸만한 것들은 선 처리를 좀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자신의 말을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가 원래는 and. 그래서 동시동작이지만 이 맥락상 그걸 보는 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제 화살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효능감. 그리고 여기서 자기 효능감엔 꼭 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개인주의자의 무반응이 악플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 굉장히 유니크할 텐데 찾아볼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막 악플러. 중심화를 찾으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 별 득이 안 되겠지. 변별 키워드 체크죠. 독해 알고리즘 몇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10, 11, 12 이런 데에서 10, 11에서 훈련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되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심화됐어요. 제가 왜 쳤을까요? 한국에 대한 선지가 있었거든요. 4번에.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 몇 번 선지 나왔고 1번 나왔죠. 바로 소거해도 돼요. 이거를 1번이 나왔었다. 1번은 참이었다라고 기억하고 뒤에 글을 읽느니 밑에 가서 X 치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읽었던 때부터 가는 게 맞고 익숙해지셔야죠. 점점 더 글은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이거보다 쉬워질 것 같아요. 독해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의 독해는 16째 나온 대신 쉬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15, 16 진짜 좀 조금 나오면 14개겠지만 14에서 16 사이를 오가면서 난도는 올라갈 거라고 독해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럴수록 공격적 발설을 합니다. 그럼 공격적이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공격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제 주제도 모르고 남을 더 비판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몇 번 선지? 선지에서 여기 보면 3번 선지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더 봅니다. 자,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이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그게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반응을 통해서 이들을 더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남에 의한 평가보단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악플러의 말에 무반응할 수 있고 그러면 악플러들은 흥미를 잃거나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개인주의와 관련된 선지와 그리고 악플러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선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한 거, 자기 효능감 느끼는 거죠? 그럼 답안 아까 전에 3번 나왔죠. 이거 자, 자기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가 상정된 적도 없고 자기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은 비판한다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립적인 선지가 되겠다. 지문의 내용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15번을 읽다가 기준을 잘못 세워서 답안 결정을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뭘 가지고 3대2를 만들어야 할까? 이게 여러분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보기 전에 자신이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그 기본이야.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1, 2번까지 읽었을 때나 1, 2, 3번까지 읽고 뭔가 속단해. 그래서 잣대를 잘못 잡는 거예요. 3대2를 만들 땐 중간에 잣대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 이만큼이 수박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형은 수박 자체의 외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박은 천지개벽하듯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이 빨강으로 바뀝니다. 그럼 초록은
외형이고 빨강이 속이죠. 자, 그 다음 한 번의 칼질로 이렇게 선명하게 색을 전환시키는 사물은 수박분.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와 빨강 연결. 얘네들은 뭐 분리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수박 그 자체를 표현한 것과 가치가 부여된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골랐다는 거야. 그러면 빨강. 그래서 니은은 수박 자체고 나머지는 의미 부여가 됐다. 그러면 구형은 의미 부여가 됐고 빨강은 의미 부여가 안 됐다고? 그쵸.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묶어주고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갑자기 나온 이 세계인 거죠. 선홍색의 바다가 바로 한바탕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리을로 지금 연상을 통해서 사고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문학 작품에 해제를 달았지만 이 작품에 해제를 달지 않은 것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얘 텍스트가 재료로 쓰인 거고 여기서 3대2를 만드는 기준점을 만드는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했는가를 보려고 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문학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하긴 했지만 저는 자료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자료해석이라고 하면 너무 센세이션하잖아.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사실 얘를 그냥 막 말을 지어서 놓는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막 쏟아서 줬을 때 이 중에 혼자 이질적인 건 이건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16번의 접속어 문제. 자, 접속어 문제가 약점이신 분들 많은데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게 소거법으로 제가 가이드해드린 대로 풀었으면 어렵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빈칸의 앞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 바로 앞에는 자, 양반이 아닌 사람 뒤에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 양반이었다. 그래서 가의 앞부분에서 양반 아닌 자들과 양반 중 양반을 일단 나눠서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 바로 앞은 양반 중 양반이요. 그 다음에 가 뒤에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것을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양반 중 양반인데 그런데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속에 나오진 않았지만 양반들은 한글을 싫어했을 거라는 편견에 뭔가 반박하고자 하는 그림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 중 양반을 골라서 여기서 이들이 쓴 걸 보면 부정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양반 중 양반이라는 속성과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라는 속성은 어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상이한 정보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안 썼을 것 같은데 썼다를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를 빼고 그런 데를 살려두도록 합니다. 그런 데는 전환.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과 전환되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그러면 이들에다가 좀 더 강력한 예시를 더 보태주는 거죠. 그러면 순접이나 첨가, 뒷부분 강조 이런 접속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태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게다가와 그리고가 있죠. 그럼 소설까지면 더 세죠, 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를 지우진 않아. 하지만 뒤가 소설까지라는 보조사가 있다고. 그래서 나라면 얘가 더 답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얘보다는 이게. 3번, 4번은 죽었어. 자, 그 다음 얘가 결정해 줄 거야. 역접이고 얘는 뭐니까요? 순접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를 보죠. 자, 다에서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 얘네들이 유별난 거라면 또 양반들이 한글을 썼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다시 주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건 바로 역접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렇지만 들어가고요. 답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 다음 문제 갈까? 검사해야지. 자, 마지막 빈칸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 넣고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들이 아예 한글로 안 썼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재반박하죠. 그래서 양반들도 한글을 알았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알고 썼다. 네. 자,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1번이었어요. 1번에 도달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죠? 미리 다 이렇게 대입을 하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지소거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가부터 라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럴 때는 가 보고 밑에 보고 나 보고 밑에 보고 이렇게 하나의 글이 아니니까 만약에 고쳐쓰기가 하나의 글이었다면 글을 읽으면서 어휘나 문법이나 어문 규정 관련 선지는 바로 처리해주고 독해 관련 뭐 접속어 그 다음에 통일성의 주제 적합 부적합 혹은 문장에서 문장의 위치 이런 거 따지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글 다 읽고 처리한다. 이런 것들 행동수칙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각각 쪼개서 하면 요거는 문장 다듬기 4문제를 그냥 하나로 뭉쳐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보죠. 현재라고 했는데 있었다니까 시제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시제가 적절하지 않으니 고쳐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지양, 얘는 어휘네. 자, 그래서 지양과 지향이라는 반의어가 있는데 지향은 추구하는 거, 지양은 꺼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지향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관형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준비기간 자체가 수해로 인한 준비기간이 돼요. 그래서 수해로 인한이 사실은 꾸며주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준비기간이 짧아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수해로 인하여 라고 바꾸면 이어진 문장이 돼요. 관형절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 되면서 인과관계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납부, 수납. 이거 진짜 강조했는데 지향, 지향 그리고 납부, 수납. 제가 이제 마무리 특강 교재 같은 데 보면 몇 개 단어 안 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납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수죠. 그럼 기관 입장에서 받는 거고 내는 측은 납부해야죠. 그래서 국민은 납부하고 기관이 수납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멀쩡한 걸 고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18번입니다. 현대 희곡인데요. 여러분 이 희곡은 이제 EBS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미리 몰라서 틀렸다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화법같이. 네, 그래서 희곡을 냈을 때 효과는 화법 문제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은 화법이나 혹은 아니면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 부분 말고 화법에서 말하기 내용 쪽 이거랑 유사한 거죠. 자, 그럼 보죠. 여보게 동현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여기서 자네가 그리려는 이에요? 본뜨려는 이에요? 본뜨려는 이죠. 이거 확인하셨나요? 네, 그 다음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것을 그러면 동현은 누군가 베껴놓은 것을 또 본뜨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이미 답 나왔잖아. 그래서 그 다음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네 의심도 없나? 심사숙고해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나에겐 의심이 없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비난하죠. 막 공부를 해 공부를. 너 꼼꼼하게 봤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탱화를 가리키면서 형상 공부 얼마나 했어? 그러면서 이 탱화 속에 있는 관음보살 머리 위에 뭐가 있고 그리고 뭐 귀걸이 목걸이 봤어? 막 이러면서 연구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현이는 보고 연구해서 그대로 가장 잘 구현하려는 자. 그리고 서연은 자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나? 그러니까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봐라. 이런 쪽이니까 둘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서연은 부처의 관념적인 의미를 그리고 동현은 외형 공부를, 형상 공부. 자, 그러면 불상대작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 형상을 의심한다. 그거를 동현은 뭐라고 비난해요? 공부를 안 해서. 자, 그 다음 동현이는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본뜬다. 누군가가 베낀 것을 연구하여 그린다. 독창적 땡. 자, 그 다음 동현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그렇죠. 누가 형식? 동현. 누가 서연? 내용.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글의 통일성이 뭐죠? 글에는 주제가 하나다. 그 다음에 글에 있는 문장은 모두 다 이 주제를 향해서 기여한다. 그 다음에 응집성이나 유기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접속어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쫀쫀하게 이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통일성을 고려할 때 주제를 파악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발문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안 써도 되거든. 그냥 빈칸에 적절한 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빈칸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 이유는 빈칸. 그러면 이 그 이유라고 했으니 앞에 있는 것의 이유죠. 잡아당겨, 잡아당겨. 그래서 글을 맨 앞에서부터 쫙 착하게 읽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 핵심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 이유는 무엇의 이유? 이 벽난로부터 출발. 벽난로가 이런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는 요거를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읽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하겠어? 이게 뭐 2번 읽는 거야? 아, 완전한 2번 읽기는 아니잖아. 나 2번 읽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안 읽어서 다시 읽는 게 최악이지. 이거는 초점화 부분 읽고 의문 가지고 처음부터 앞으로 가서 쭉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벽난로는 서양식의 난방 방식, 그리고 복사열을 이용하고 윗공기를 데움,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음. 왜일까?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할 때 만약에 위에 지문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윗공기만 데우고 이 데워진 공기가 아래로 안 내려오나 하면 이건 대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선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앞부분의 내용에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내용이 한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안 가지고 간 사람들은 앞부분 읽으면서 어디가 중요할지 모르니까 앞부분을 다 이렇게 천천히 정독한다? 제가 그랬죠. 시험 시간에 불필요한 텍스트는 없지만 초점화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없어도 하지만 정답 결정에 직결되는 부분을 산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읽는 거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지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다 외울 순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이미 알죠? 빈칸을 채우는데 쓸데없거든. 그쵸? 자, 그래서 쭉 가다가 어디부터? 여기부터죠?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그러면 온돌이니까 버려 막 이럴 거야? 여기 대류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여기서 복사열이 전달된다.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도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게 대류 현상이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위로 올라간 공기, 여기 바닥 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여기부터 올라가는까지가 대류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알면 빈칸을 채울 수 있죠. 왜? 벽난로는 위만 데우니까 왜? 밑에가 따뜻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까지 따뜻해지는데 위만 데우면 그게 따뜻한 채로 아래로 내려올 리가 없으니까 대류가 안 되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선지로 가야지 밑에 있는 선지를 대입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려고 하면 이미 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윗부분의 지문을 읽어서 벽난로는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답안이 하나만 보입니다.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 이게 뭐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식어요? 지금 벽난로는 위만 따뜻하게 하는데요. 위가 따뜻하고 거기끼리만 따뜻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공기만, 위쪽 공기만이라고 했는데 온돌은 어때요? 대류 현상을 하면 아래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니 아래 위가 다 따뜻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이렇게 보니까 또 19번 왜 많이 틀렸는지 알겠네요. 어떤 면에서? 아예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빈칸의 위치가 그 이유를 찾는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게 읽고 선지를 대입했으면 정답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쉬웠고 방법을 모르면 어려웠을 문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의 긍정 발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지문 제일 길어. 그죠? 자, 그럼 이거 버릴까 말까 생각했겠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시계를 일단 보라 그랬지. 시계를 보고 자기가 국어에 배정하기로 1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20번은 별표 치고 다음 과목으로 가서 다음 과목 다 처리하고 오해만 내기 전에 시간이 남기를 기도하세요. 이거고. 근데 내가 국어에 할애하기로 한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러면 20번을 여기서 풀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게 실전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지문이 길 때 한꺼번에 읽고 외우지 못해요. 잘라 읽기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선지가 4개. 그럼 8구간 이상 펜터치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 봅니다.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 기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있는 말도 봤겠죠. 하지만 좌표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해두면 내가 그 주변 정보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주는 자, 유럽에서 왔다 뭐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 아, 그랬구나. 왜 그랬지? 물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맥주나 포도주를 먹었다.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를 썼겠지.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술이 약하면 물 타서 먹기도 했다. 자, 그럼 여기에가 뭐예요? 지시어죠. 그럼 이 여기에 같은 지시어를 잘 잡아야지.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 먹기도 했어요. 술이 약하니까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곡하지만. 자, 그다음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포도주의 생산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지역 쪽으로 이제 확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북방한계가 나와요. 북방한계가 나오는데 보면 노력을 했어. 그래서 북방한계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이탈리아보다 여기가 높았겠죠. 이걸 노린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볼 때 늘 얘기했던 사람들이 방향성 선지에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성은 공간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나왔던 비문학 문제 중에서도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구문 있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나 이거 자기 통제가 뭐 잘 될수록 이러하다의 앞뒤절의 방향. 그리고 이런 거. 자, 북방한계선이 있었는데 노력해서 더 올렸다. 더 올려서 어느 공간까지 갔다면 여기가 더 높겠지, 북방한계선보다. 이런 것들이 방향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뇌가 그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타고난 뇌를 극복하는 방법 훈련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이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야죠. 여기가 거의 정확히 중간이잖아요. 더 읽을 수 있어요? 더 외울 수 있다고? 정말? 그래서 실수했잖아. 자, 그럼 여기 1번. 모름. 아직 안 나옴. 2번. 여기서 지금 이곳이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겠어요? 더 노력해서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확실히 아니지.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게 아니라 저렴한 포도주. 여기를 잘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시어, 접속어, 화살표 쳐버릇하라 그랬지. 그럼 나중에 화살표를 안 쳐도 자신이 저절로 걔를 짚게 되어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병에 담겨 코르크마개 본 적도 없잖아. 그러면 지금 2번, 3번 처리되고 1, 4번 남은 채로 나머지 파트 읽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파트 봅니다. 자, 여기서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대신 더운 걸 잘 이용하면 요런 고급 포도주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란한다고. 다만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1번 선지를 봤을 때 모두 X 예외가 있어. 예외를 써먹을 거라는 걸 예감했어야지 읽으면서.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답안은 몇 번일 거예요? 끝까지 안 읽어도 4번일 거예요. 자, 그래도 불안하죠. 그럼 시간 한 번 다시 보는 거지, 시험장에서. 내가 이 4번을 검사할 시간이 남았나? 시간이 없어? 그럼 4번 쭉 넘어가. 아, 시간이 있어? 그럼 뒤를 봐. 자, 그래서 뒤를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저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저포도주에만 한정된 내기이며 그나마 여기 자 일부 고급 저포도주에만 한정된 얘기다. 그것도 코르크마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코르크가 중요하냐고. 그 일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아까 4번 선지에서 여기서 보관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일부에 한정된 얘기지 이 백포도주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당한 추론이다. 답안은 네, 4번입니다. 끝.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말했는데 딱이죠. 3분 오버했나요? 그래서 뒷부분 가서 말이 좀 빨라졌지만 모두 시험을 치르고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핵심 위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다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견해가 궁금했다거나 시험을 잘 봤는데
그래도 제 수업이 듣고 싶어서 들으셨던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죠. 2부를 할 건데 우리 몇 분부터 2부 시작이죠, 선생님? 카메라를 비추지 않아. 언제부터지? 우리 15분씩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25분부터 쳐서 40분? 여러분 3시 40분부터 2부 시작을 할게요. 3시 40분. 우리 약속했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만약에 기출의 미래 출력을 안 했으면 출력도 하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자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요. 4시간씩 수업하는 현장에서 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4시간씩 한 사람을 쳐다보고 앉아있잖아요. 인강을 들을 때 자기는 한 과목을 한 선생님을 2시간 이상 못 보겠다. 참아야지. 할 수 있어야지. 내년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2년 기출의 미래 자 15분 있다 시작합니다. 3시 40분부터 출발할게요.